산업통상부 김영족장입니다. 오늘 C3 세션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 발표자분들은 다 들어와 계시죠? 그럼 첫 번째로 아마 유솔의 오석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중남미 국제 그린 뉴딜 협력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유솔의 오석 부사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상수도 간의 누수 저감을 위한 제품 소개 및 사례에 관련된 건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창립 이래로 상수도 배관의 누수 감시, 유량 감시 및 수압 감시에 관련 전문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해 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수상을 하게 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제품이 그 상수도 배관망에 적용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M으로 표시된 그 유량 감시, 그 다음에 P로 표시된 수압 감시, L로 표시된 누수 감시 센서, 그리고 AMI로 표시되고 있는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는 모든 저희 제품은 AC 전원이 없이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로만 동작하고 있으면서 약 그 수명이 한 5년에서 8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후에는 배터리를 교체하면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저희 제품의 전체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배관의 누수 감시 센서, 그다음에 디지털 계량기를 연동해서 하는 스마트 미터링, 그다음에 소규모 유량 및 수압 감시 시스템, 그다음에 수압 측정 스마트 수압계, 그다음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과 연동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실시간 또는 그 일정한 시간 주기로 저희 유솔 서버에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그 데이터들은 저희가 제공되는 PC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그 자료를 활용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첫 번째로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왼쪽 그림에 보시면 그 1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그 누수가 난 지점을 탐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야간에 많은 사람이 현장을 꼭 가야 되는 매우 어려운 누수 탐사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수도 배관에 누수 센서를 설치하고 LTE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사무실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이 데이터들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특징, 그 장점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어느 지점에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이 다녔었는데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 센서가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쭉 새고 있는, 물이 새나가고 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누수 감시 시스템의 각각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왼쪽에 배관에 누수 센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수 센서는 매일매일 새벽 시간대 이 배관을 통해서 누수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그 원격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누수를 감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배관의 진동이나 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것을 이 누수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IoT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희 서버를 통해서 PC 프로그램에서 볼 수가 있고요. 부가적으로 디지털 계량기를 더 연동하게 된다면 스마트 미터링 원격 감지 기능까지 자동적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누수 감시 센서에 그 동작하는 그 화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배관에 진동이나 음이 전파가 돼서 누수가 감지가 됩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어느 그 급수관에, 가정집 또는 급수관에 그 누수가 발생해서 뚝 떨어진 한쪽에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배수관, 메인 파이프에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
그 각각의 센서들이 동시에 빨갛게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뭉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큰 누수가 발생을 했는지,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쉽게 화면에서 보고 판단하고 뭐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제공하고 있는 누수 감시 시스템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대시보드 형태로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설치되어 있는 블록의 센서 수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구역, 그 다음에 지금 빨갛게 보이는 누수 지점이 감지된 곳, 그 다음에 설치된 센서 수량, 뭐 장기 누수라든가 오늘 새로 생긴 신규 누수라든가 그런 점들이 이 대시보드에 바로 나타나서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센서에 대해서 보시면 센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한 달치 데이터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가 오늘이라고 그러면 오늘, 어제, 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별로 그 타임 스탬프 형태로 그 누수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날짜에 누수가 발생한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타임 스탬프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X축이 아래쪽이 주파수 대역입니다. 센서가 감지한 그 누수 주파수를 표시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크기를 표시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 안쪽에 있는 게 과거 날짜, 이게 가장 최근 날짜,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누수 강도라든가 주파수를 매일매일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한 달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서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위에가 지금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누수 강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바로 되어 있는 게 누수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진동 주파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지점에서 어떤 누수 진동이라든가 주파수가 감지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트렌드를 가지고 그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에는 저희가 AI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AI를 지금 구동시켜서 좀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쪽은 지금 각 데이터들을 우리가 그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부터는 누수를 감지한 구체적인 사례와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 지점에 오늘 날짜,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에 누수가 감지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이쪽에 빨간색 선은 배수관이고 파란색 선은 급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지가 됐는데, 이 센서 트렌드를 봤더니 이때 설치가 돼서 봤더니 진동 크기가 굉장히 높게 일정하게 위로 올라가 있고 누수 확률은 90%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설치된 한 20일 동안에 높은 그 진동 크기와 확률로 지금 찍고 있더라. 그래서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누수를 고쳤습니다. 고쳤더니 그 다음날 이 지점이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이 아래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공사가 잘 됐다. 그 부분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엄밀히 말하면 누수가 난 지점이 다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이제 복공사까지 한 사례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전라남도 신안 사례인데요. 섬에 2020년도 6월 4일 날 이 지점에 누수가 돼서 이날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서 6월 5일 날 파랗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로부터 약간 뭐 12일 후쯤 6월 17일 날 다시 그 지점이 동일한 위치가 누수가 빨간 점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누수가 다시 발생한 거죠. 이걸 보통 뭐 보건누수라고 전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점을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누수 감시를 해야 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요 배관이 이게 급수관이고 이쪽에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에 보시면 이쪽에 실제로 여기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지금 빨간 점들이 이렇게 지금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와 연결된 관에서 누수를 빨갛게 감지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지점을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더니 이 지점도 연결된 배관들이 파랗게 바뀌어서 오케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이쪽 아래쪽을 보시면 이쪽에는 위에 배관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다라고 지금 관로되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관로도가 맞지 않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에 배관과 아래 배관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땅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배관을 이 누센스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이 서머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매일매일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매일매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 누수 지점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량을 줄일 수 있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소규모 유랑 및 수학 감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블록 시스템이 상수도에 블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보통 뭐 DMA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DMA를 구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에 거기에 공급되는 이쪽에 블록에 공급되는 유량을 한쪽에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 압력 및 유량 감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해서 거기에는 이런 이제 판넬이라든가 여기에 AC 전원이 들어가고 유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전자라든가 초음파이란 게 그다음에 전기 시설,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 등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바로 이런 소규모 유랑 및 수학 감시 시스템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시스템은 전체 모든 기기가 배터리로 동작합니다. 전기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동작하는 기간이 5년에서 8년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이게 스마트 허브가 되고 한 시스템이 압력을 뭐 2개를 이 기기에서 연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유랑계를 연결할 수 있고 또 485 포트로 일부 기기를 연동해서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견해에 이게 좀 가압 시설입니다. 수압을 더 올려서 뭐 높은 산악정이라든가 그쪽에 좀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기가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이 필요했었는데 저희 시스템으로 압력, 감압 전하고 가압 후, 가압 전, 가압 후 압을 측정을 하고 밑에 디지털 계량기 유량을 LTE망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가압 시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압력을 보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쪽 아래가 중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초음파 유랑계를 저희 기기를 연결해서 원격으로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연결하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딴 데 옮기게 되면 바로바로 그쪽에서 정할 수 있다는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그림이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스리랑카 콜롬보에 설치했던 유량 및 수학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압력 센서와 그다음에 전송 장치, 디지털 계량기, 그다음에 뭐 컨트롤 박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배터리로 동작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구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스리랑카는 그 당시에 LTE가 잘 없었기 때문에 3G로 저희가 전송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입된 데이터가 한국에 있는 서버로 들어와서 저희 서버에 데이터 처리한 후에 콜롬보에 상수도 사업소에 웹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쪽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규모 유랑 및 수학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야간에 최소유라든가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단계 시험이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단계 시험은 그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유량계에서 유량이 얼마인지를 보고 밸브 1을 잠궜다가 열고 2를 했다가 하고 3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하려면 야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과 뭐 그런 게 투입이 돼야 되죠. 더군다나 밸브를 잠그기 때문에 단수를 한다면 또 단점이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거 시스템에 이렇게 오른쪽에 도입된 사례를 보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야간 취소라든가 수압 변화를 다 보고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개념이냐면 배터리로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걸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전남 진도에 도입된 사례입니다. 전남에 지금 진도 섬에 이렇게 도입되어 있는 이 지금 그 M자로 표시된 것들이 소규모 유랑미 수학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 그 내용입니다. 이 앞에는 이쪽에 지금 팽목항에서 건너서 이쪽에 조도라고 섬에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100여 개가 좀 동작되고 있어서 보시면 수압 및 유량 변화를 계속 30도로 아주 짧은 시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쪽 감압 시설을 압을 조절함으로써 이 야간 그 누수량을 이렇게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소규모 유랑 및 수학 감시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전라북도 진안에 도입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전라북도 진안은 산악지형이 많고 마을 형성이 그 뭐 중간에 중턱이라든가 밑에 쪽에 있어서 수압이 자연 수압이 존재한다든가 그래서 많은 수압을 감압시키거나 가압시켜야 되는 그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쪽에 저희가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들이 지금 그런 시설들이 도입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에 물고 감압 밸브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그 원래 수압이 들어와 있던 게 한 8 정도로 수압이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감압을 시켜서 이쪽에 6 정도로 낮춰서 그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유량이 야간에는 적다가 많이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수압 변화가 일정하게 관리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요 밸브에 내가 세팅한 밸브가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능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수학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 수학계 사진인데 소화전이라든가 급수전, 기타 기기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LTE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데 이 모바일이라든가 PC 프로그램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학계 세트를 뭐 각 지점에 뭐 10개면 10개를 설치해서 이런 각 지점별로 수학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수학계 스마트 수학계의 특성은 뭐냐면 여기 LTE가 장착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휴대폰망이 통신이 되는 데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모드가 제공된다. 모드가 리얼타임 모드가 있고 데이터 로깅 모드가 있는데 뭐 리얼타임 모드는 1초 단위로 수압을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원격에 5초 단위로 전송을 해줍니다. 결국 실시간이라는 개념이고요. 데이터 로깅 모드는 뭐 30초나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저장하고 있다가 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그 측정할 범위는 물 뭐 0에서 20바 정도 되고요. 안에는 리튬 폴리머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 기기가 동작되는 시간은 로깅 모드일 때는 약 한 2주 정도, 그 다음에 실시간 모드일 때는 하루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물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방수키는 그 IP68이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보조 기구들 포함해서 PC 프로그램 스마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품 구성이 이 스마트 수학계 본체하고 그 다음에 각종 측정용 액세서리라든가 보안용 뭐 키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PC 프로그램, 그다음 모바일 프로그램 제공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실시간 모드라든가 데이터 로깅 모드는 이쪽 그 PC 프로그램이나 모바일에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데이터를 취득하기 쉽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득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공유를 해서 빠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여기에 그 관여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한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뭐 궁금사항, 질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ICT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셨고 특히 수자원 관리 효율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모 ENT의 고대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코스모 이벤트 고대현 대표고요.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외국어대 중남미 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과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중남미에 진출한 건 2016년도부터고요. 특히 이제 페루와 칠레, 그다음 멕시코를 중점으로 저희가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했고요. 그 특히나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페루 국토건설단 주택사업 본부단하고 타크나주 주 주택사업단 관련해 가지고 수처리 설비 관련해서 현지에 맞춤화된 장비의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동형 타입의 수처리 설비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이제 시판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희 자체 이제 브랜드로는 이제 아쿠아 큐빅이라 그래서 현지에 맞춰서 현지의 그 산악 지역이라든지 오지 아마존 유역의 그 전기라든지 연료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아예 불가한 지역들이 많아서 그 솔라 그리드를 이용해서 자체 축전을 해서 식수를 생산해내는 그 모바일 타입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뭐 이 지금 트레일러 차량에 그 탑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동을 시켜서 설치해서 식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요. 이제 특장점으로는 이제 모빌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운전에 용이하게 그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운전할 수 있고 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솔라 그리드를 이용해서 별도의 연료나 전기 소스 없이 식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페루 지역은 그 일조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어서 낮 시간에 충분히 그 발전한 전기를 가지고 야간에 식수를 생산할 수 있고 동시에 생산할 수도 있지만 축전기의 일정량 이상은 이제 축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만약에 이제 잉여된 전기가 축전된 전기가 있다 그러면 야간에 가정에서 전기로도 전원으로도 동력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본 프레젠테이션은 2019년도 페루 국토건설부 산하 주택사업단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냈던 사항이고요. 이 모바일 RO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도 공급률은 높은데 워낙에 그 상수원이 오염이 많이 돼 있고 또 그 리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상수 라인이 없어서 공급이 안 돼서 뭐 물 차로 공급을 한다든지 물 탱크 타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바람 물질에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또 피부 질환 각종 전염병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페루 정부 자체에서 그 상수도 특히나 이제 식수나 위생수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대도시가 아닌 소규모 군락이라든지 소규모 주택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했던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세 가지, 그쪽에서 요청했던 세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차트에 있는 수질 차트는 그 리마의 2010년에서 16년도까지의 그 수질 데이터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가장 안 좋았을 때, 특히나 이제 우기 때 가장 수질이 안 좋거든요. 그때 기준을 잡았던 그 월스트 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식수로까지 하는 정수했을 때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때 발표를 했던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수, 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리마 상류수를 이제 1차 정제해서 약품 투입까지 해서 이제 세니타리 워터나 드링킹 워터로 공급을 하는 상황인데 그 외 지역들은 뭐 지하수나 아니면 일반 조그마한 상수원을 뭐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 뭐 리마뿐만이 아니라 페루 자체 상수원 자체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이 모바일 RO 시스템만 갖고는 먹는 물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전처리 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규모로 분배를 해서 모바일 타입으로 상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바일 RO 시스템에 이제 구성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도표로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1차 전처리, 그 다음에 RO수 공장을 통해서 직접 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처리된 수는 공업용수나 기타 위생수라든지 각종 그 냉각수라든지 세탁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1차 처리 후 2차 RO 공정을 거쳐서 물 운반 탱크로리를 통해서 각 뭐 도서 지역의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제안을 했던 상황이고요. 케이스 3의 경우에는 1차 처리만 하고 바로 여기서 RO 시스템에서 각 지역별로 라인을 통해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설치를 하고 라인에 각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RO 트레일러의 구성을 보면은 제어방과 각종 필터류들, 그 다음에 살균기, 그 다음에 각 가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압 펌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모바일 RO에 대한 그 규격별로 저희가 제안했던 그 금액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각 구성품에 보면은 이제 저희 1단계로는 멀티미디어 필터가 있고요. 2차로는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 필터로 해서 활성탄 여과를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의 경도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연수기 소프트너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살균할 수 있는 UV 살균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2마이크론까지 잡아낼 수 있는 그 마이크로 필터가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삼투압 장치를 통해서
완전 이온수를 만들게 되죠. 초순수 워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네랄을 살아있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네랄을 투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 RO 시스템은 요 제안했던 사항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개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한국외국어대 중남미 녹색연합센터랑 협약을 맺어 2017년도에 협약을 맺었고요. 현지의 거리나 이제 언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 로컬 업체인 사피와 2016년도에 저희가 에이전트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피를 통해서 뭐 페루라든지 칠레, 멕시코 등지의 이제 중남미 지역의 각종 프로젝트라든지 연구과제,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의뢰하는 수자원 관련한 자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이제 해외건설협회, 중남미 지부와 하고 이제 코트라, 페루 지부도 있고 뭐 각 지역별로 있는 코트라 통해서 지역의 정보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타크나 지역은 페루의 제일 남단의 지역주인데 이쪽은 수질이 페루 중에서도 굉장히 나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아스트릭 같은 경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비소량이 너무 높아서 그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그 전국 그 지역 주민들은 한 40%가 지금 아무런 그 보호망 없이 그 물을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타크나주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해서 저희가 MOU도 맺고 그 지금 모바일 RO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교류가 완만하게 되면은 타크나 지방자치주하고 이제 페루 국토 건설부하고 저희가 제안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제 페루의 수처리 전문기업 아쿠아피라고도 저희가 협업을 맺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 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쿠아필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자원, 에너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과의 결합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대면 회의다 보니까 여러모로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이러면서 아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의 이승훈 본부장이 발표를 해주시겠는데 이 본부장님은 녹화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이 영상 시간은 지금 2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소 발표 순서는 이제 글로벌 배경 및 수소 경제가 추진되고 있는 원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 국내의 활성화 정책과 그 다음에 민간 수소 이제 부분, 그 다음에 지역의 수소 경제 현황, 그리고 미래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경제는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초점을 받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지구 온난화에 따른 지구 환경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산업들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친환경 산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동향이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구 온난화는 이제 지속적인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이 돼서 기후가 변화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1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는 대략 1도씨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951년 대비 1도씩 상승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제 온도 상승에 따라서 폭염이나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빈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12년 대비 약 1.8도씩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경우에 21세기 말에는 폭염일수가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실가스를 보게 되면 한 6가지 정도를 이제 국제기구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메탄가스, 뭐 나머지 이제 4종류의 가스가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배출량, 이산화탄소 이퀴벌런트 배출량으로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88% 정도로 지구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CO2의 영향이 더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91.36% 정도의 이제 CO2가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 평균보다 약 3% 정도 높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이지만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되면 에너지 분야가 이제 87%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분야가 이제 87%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쪽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에너지 산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발전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온실가스 발전하는 데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 건설업이 한 25%, 그 다음에 수송이 13%, 이제 가정, 상업, 공공, 건물 쪽에서 약 7.2%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에너지 산업 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쪽에 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쪽 같은 경우도 이 수송 같은 경우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가 보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강 쪽입니다. 철강 쪽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13.1% 정도 되는데 이 철강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딱 두 군데 회사뿐이 없죠.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군데 회사에서 이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수송 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모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수송 부분에서 배출하는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철강 쪽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굉장히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멘트 분야입니다. 시멘트 분야에서 단일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3.4% 정도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열원으로 굉장히 저가의 여러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CO2 배출이 없는 연료로 전환하는 게 지금의 현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온실가스의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수송 분야, 철강 분야, 건물, 화학, 시멘트 등의 순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수소 혼소나 암모니아 혼소 발전 쪽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용차 위주로 해서 앞으로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분야는 수소 환원 제초 공정 도입, 그 여론의 정기화라는 이제 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건물 분야는 이제 뭐 가정용 연료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열 효율 향상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화학 시멘트 분야는 이제 열원을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그런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입니다. 발전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독일이 이 자료는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독일이 32%로 이제 가장 많이 보급이 돼 있고요. 이 기준은 2020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5.1% 정도뿐이 되질 않아서 굉장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과 풍력과 플러스 수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 수력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98.4%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노르웨이는 탄소 중립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지금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제주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특히 이제 발전 비중이 1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쓰지 못하는 전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9년도에 13%였는데 46회 송전 제약이 있었고요. 20년도에 16%였는데 77회의 송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 가면서 이제 송전 제약 횟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예측한 이제 발전량에 대한 송전 제약 비중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60%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의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버려지는 미활용 전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미활용 전력을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하느냐가 하나의 관심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로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이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선언은 세계 각국이 이제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2010년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이 발표를 했고 일본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탄소 중립은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탄소 중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요. 뭐 대표적인 회사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LG와 SK그룹 등이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고 ESG라는 이제 ESG는 이제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인 항목입니다. 이 평가 항목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탄소 중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을 선언한 나라는 이제 나라로는 14개국이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EU 연합이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ESG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 비용을 지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금융권에서 ESG 채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앞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 글로벌 투자 펀드로부터 펀딩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모든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친환경 산업, 뭐 수소경제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탄소 국경세, 탄소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올 3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이제 정경련에서 국내 20개 탄소 다배출 업체를 상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국내 기업 중에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회사는 포스코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전사, 현대제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이제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 탄소세가, 전년도 이익 대비 탄소세가 CO2 1톤당 5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지금 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이런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스웨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세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한 24개국이 지금 탄소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세를 보게 되면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CO2 1톤당 118달러의 탄소세를 걷고 있고요. 스위스는 99달러의 탄소세를 이제 걷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의 탄소 국경세를 아마 물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탄소 국경세를 이제 유럽에서 2023년부터 지금 벌써 입법을 해서 7월 달에 입법이 완료가 됐고요. 2023년부터 3년간 예비 시행을 하고 2026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걷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과 지자체, 기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 환경 규제 강화와 함께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과 수소 에너지 모빌리티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탄소 중립 선언과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세, 그리고 ESG의 강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참여를 지금 하는 상태라서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앞으로 쉽게 바뀔 수 없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 약 200만 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노 에너지는 이제 핵심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전기를 수소로 바꾸는 전기분해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를 전기로 전환하는 연료전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 시장은 2050년에 약 12조 달러 정도로 추정을 골드만삭스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수소 전략을 보게 되면 이제 EU,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미국 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 EU와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이제 추진 동력이 지금 큰 나라들이다. 특히 이제 중국의 수소 경제를 보게 되면 중국은 지금 현재 상용차를 8개 제조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개발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수소 시범 도시가 유엔의 UNDP로부터 16개 지자체가 지정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경제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수소차 보급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 12,000대 정도로 가장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35,000대 이상 보급이 됐고, 수소 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개발이 돼서 독일에서 상용 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구축 같은 경우는 일본이 지금 146개소로 가장 많이 건설돼 있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0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제 수소차에 대한 구매 열기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수소 모빌리티의 개발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금 국가에서 R&D로 추진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는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거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발표를 거듭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작년 2월 달에 수소법이 제정이 됐고, 이 수소법에 따라서 지금 수소경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3차의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은 현재 이제 19년도에 발표가 됐고, 지금 수소 경제 로드맵 2.0 이제 수소법에 따른 기본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기본 계획을 올해 10월 정도에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영상이었지만 자세한 내용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세션은 이제 기업들 사례, 뉴딜 관련 진출 유망 기업들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 또 지금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는 학계에서도 참석하셨고, 또 기업분들, 그리고 저처럼 또 정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에서는 뭐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 통상 그리고 자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 저희가 잘 정책에 반영하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C-3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